이승만의 모든 기록들은 비난과 왜곡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때 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박사가 미국 워싱턴 월터 리드 호스피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박사는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선거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야. 3.15 부정선거는 일부 이승만 박사가 무관해. 1960년 4월 26일 4.19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이승만은 대통령의 권한과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자택인 이화장으로 향했다. 이 기간 중에 한국 사회의 그 이른바 지식사회라고 하는 언론계, 특히 이승만에 대한 어떤 상당한 정치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 중심으로 한 언론계는 끊임없이 틀림없이 망명을 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 시기 청년 이승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한 명 등장한다. 그는 바로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우드로 윌슨이었다. 박사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는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대를 너무 앞서가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독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프란체스코 여사에게 늘 그 얘기했다 그래. 우리 품에 안겨서, 내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면서 광복을 염원했던 우리 동족들을 기억하자. 실제로 그렇게 감옥에서 병 걸려 죽어가는 죄수, 외국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하는 노동자, 일반 보통 사람들, 평민계층들, 이름 없는 민초들의 수도 없는 죽음의 자리에 함께했던 그야말로 민중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나쁜 점들을 자꾸 들어오면서 어떡하든지 이승만의 역사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지우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상쇄되고, 그리고 이제 서진필 박사를 앞장세워서 이 행사를 했고, 한양을 다니면서 목격한 것 가운데 하나가 벽에 큰 플랜카드가 올려있는데 그 문구가 재밌더라고요. 이승만 정권 타도하자. 그 당시가 1995년이면은 벌써 이승만 정권이 지난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국의 이승만 정권, 괴뢰 정권을 타도하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에서 이승만과 이승만의 리더십을 없애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국이 이승만 지우기 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45일 동안 하와이 8개 유인도, 사람이 사는 8개 섬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인들이요, 딸을 낳았을 때 한국에 사던 습관대로 쓸모없다고 길에 버리기까지 합니다. 191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에서는 세계 열강들의 평화회의가 열렸다. 당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파리 회의를 주목했다. 그는 강대국 사이에서 약한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교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무려 40여 년 전에 전쟁을 이어냈던 선구자였습니다. 맞아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이고, 그게 재팬 인사이드하고서도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정세에서 어떤 국면에 처해져서 곧 도발을 할 거다. 도발을 하면 결국 질 거다. 지면은 우리가 해방이 된다. 라는 얘기까지 내다볼 수 있었던 안목은 딱 그런 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노력이 한 30년 누적이 되면서 나온 겁니다. 재팬인사이드 아웃에 보시면은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에 상당히 유화적이고 또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시선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가리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셨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진주만 공습 이후에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섬이나 요즘 만난 대통령은 다 48년 5월 10일 날 하기로는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남로당의 기획이 있었고, 그 남로당의 기획은 북한의 김일성과 스티코프와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서 다 벌어진 거예요. 그거 다 기록이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당신을 통일정부의 대통령으로 모시겠다고 그런다. 한번 우리가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김구는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소위 말하는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북한을 갑니다. 소련이 짜놓은 각본에 놀아날 거라는 것은 본인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거기 가면 이용당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뭐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북한에 갑니다. 토론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거에 들러리를 쓰는 거죠. 우리나라의 장개석의 대리인으로 와 있는 유어만이라는 사람이 1948년 7월 11일, 그러니까 50선거가 있고 김구가 남북 협상을 하러 갔다가 와서 김구가 나름 굉장히 이제 현실 정치에서 실패한 셈이죠. 의기소침해 있을 때 격려차 또 좋은 차 경교장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밀 문서라고 분류가 분류가 되면서 유어만과 김구가 나는 영어로 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 북한에 가서 봤더니 북한은 이미 군대가 엄청나게 강력해서 소련이 도와주고 북한 군대가 내려오면 남쪽은 아무리 열심히 지금부터 방어를 해도 이길 방법이 없다. 북한이 내려오면 그냥 나가면 끝이다. 근데 내가 왜 이승만을 도와주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내려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 우리 도저히 생존 못한다, 친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도 북한에 의해서 통일됩니다. 나는 그때를 기다리기에 이승만 박사 주도로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대한민국을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구를 우리 독립의 주역으로 생각하고 애국자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결정서라고 하는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가했던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사인을 해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북한을 민주기지로 삼아서 남한도 동일한 민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성명서입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남한도 북한과 같이 소비에트화 시키겠다, 공산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문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반영이죠. 그래놓고 5월 달에 5월 30일인가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성명하는데, 외국 군대가 철수해도 북한은 절대 남침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요. 공개적인 발언은 그렇게 하고 유어만이랑 비밀 회담할 때는 북한이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중적이죠. 김구의 위선이죠. 2차 대전 이후 신생 국가들 중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도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체제죠. 민주주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가 완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민주화 절대로 볼 수가 없죠. 50년대 혼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 친일파라는 말을 지금 쓴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친일파를 안 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반민족 행위자예요. 행위를 처벌해야지 카테고리로 처벌하는 게 아닌데, 막인 그 친일파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48년 당시 사람들만도 못한 저걸 갖고 구체적으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 그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실상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 처벌이 미약하다 그러는데 북한보다 처벌 잘했어요. 북한은 사실은 말은 친일파 처벌 혹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협조한 과거 친일파들은 다 용서했어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랬던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의 압도적인 병력 앞에 한국군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5월 28일 겨울은 해방되었습니다. 서울시를 고려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미스터를 새벽에 서울 통신지대에 돌입하여 이승만 주임정부의 서울의 희망성을 비롯하여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이란민이 꽉 찼어요. 잔소리 말고 빨리 들어. 안 된다니까. 그게 이제 유명한 한강 인도교 폭발의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한강 인도교 사건은 뭘 보여줄 수 있는 거냐면 이 당시에 그런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인가. 그냥 한강 인도교를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와중에 터뜨렸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말 무능. 800명 정도 탄생됐죠. 그동안 뭐 이승만 대통령 피하고 나몰라라고 그냥 뭐 한강 다리에 피난민이 지나갈 때 다리를 끊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제가 온갖 자료를 보니까 피난을 하는 중에 경찰이 가서 이제부터 이 다리가 폭파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 다리를 건너지 마십시오라고 제동을 걸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한강대교 9%를 따라서 막상 폭파하는 순간에는 통행을 막습니다. 폭파하는 순간에 동료들 소속소속인가 하는 사람들 70명이나 죽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전쟁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요. 최고 지도자가 전선의 제일 앞줄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 그것과 안전한 후방에서 지휘하는 것.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 원수가 국가의 안위와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서 긴급하게 피난 가는 것은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최근 런승만이란 오해의 빌미가 되었던 6월 27일 이승만의 라디오 연설 원본이 공개되었다. 그동안은 이승만이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방송 내용 어디에도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달라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런승만이란 소문은 말 그대로 거짓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미국의 무초대사가 이승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한반도를 떠나서 망명정부를 세우십시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총을 꺼내들고요. 세계 최강대국 대사를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인민군이 들어오면 이 총으로 인민군을 쏘고 내 아내를 쏘고 마지막으로 나를 쏘겠다. 끝까지 대한민국 지키다가 죽으면 죽었지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다. 전쟁 일으키고 가족들 자신이 모두 만주로 피신했던 김일성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끝까지 싸웠던 이승만은 런승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현대사의 왜곡되고 뒤틀린 자화상입니다. 그는 늘 전쟁의 최전선에서 군인들과 함께했다. 그 당시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승만의 전시 연설은 무려 279회나 진행되었다. It was really a blistering situation for this deserving great praise for Sigmund Freud. And I think it's an oversight on the part of history that they don't recognize the valor of Sigmund Freud. Well, Sigmund Freud was a very, very fine leader, very fine man. He helped keep South Korea free and democratic. He was like our George Washington. Father said about Sigmund Freud was that President Lee was worth his weight in diamonds. That he valued him this much, as if he was all diamonds. It's a pity, it's a great pity for his legacy. I think this is sort of the rocky road to democracy. I think that's the way to look at it. 어느 역사에서나 전쟁은 국민으로서 국가를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경험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영토를 침범했던 북한과 공산주의를 통해서 적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닌 진정한 국민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1950년 10월) 압록강을 넘어 중공군이 참전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한국전쟁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ystem, right, communism, is incompatible with free system. This is every single communist party that's ever existed. They believe you cannot realize true communism until the free world dies. (1952년이) 되면서 전쟁은 38도선 부근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지리한 공방전만 이어졌다. 그해 7월부터 정전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서 쌍방이 포로를 교환하고 휴전협정을 완성한 다음에 철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지긋지긋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미군이 떠난 다음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전쟁 발발 당시 남한보다 40배의 경제력을 가졌던 북한, 압록강만 건너면요 대한민국보다 100배 큰 나라 중국, 두만강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나라 소련. 만약에 미군이 떠난 상태에서 소련, 중국, 북한이 40배 경제력의 100배 큰 나라, 250배 큰 나라가 합세해서 쳐들어오면요 100% 공산화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떠나려는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기 위한 절묘한 이승만의 한 수가 반공포로 석방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과 공산 측이 벌이는 정전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상처뿐인 대한민국,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1952년 12월) 한국전 종식을 공약으로 내건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나도 한국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 분명했다. 포로 교환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산포로 가운데 북한이나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반공포로 처리 문제였다. 이승만은 자유세계에 살고 싶다는 반공포로들을 결코 북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다. 전국 8개 지역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 27,000여 명이 석방됐다. 반공포로 석방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자칫하면 휴전협상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 But the United Nations, instead of decided to cease fire, and we cannot cease fire in this term. Therefore,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fight. 이승만이 원했던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였다. 조속한 전쟁의 종식을 원하는 미국을 압박하고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원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협상에 달인 이승만이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얻고자 했던 마지막 목표였다.
미국은 이승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즉각 국무장관 덜레스를 비롯 행정부 강요들이 이승만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왔다. 이승만이 원하는 모든 것이 협상의 결과에 담길 만큼 협상은 파격적이었다. 주한미군에 주둔 한국군 증강 8억 달러 경제원조,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맺기 한 60년,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밀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수십만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는 거대한 참극이 60여 년 동안 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였죠. 그런데 한미동맹을 맺고요. 70년 동안 100명 이상이 죽는 전투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장기간의 평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가장 먼 데를 내다보고 시간을 정말 앞서간 분이에요. 우리는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아, 이승만 선생이 그때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를 알고 100년 후에 간신히 아는 사람이 많아요. 100년을 앞서간 거예요. 100년. One of the greatest reasons to admire Lee Seung-man is for his faith in Korean independence, that it was possible, and for never giving up on that. Is that he was really dogging his demands for Korean independence, and if that meant standing up to American policymakers, he was willing to do that. And he was willing to go toe-to-toe with American policymakers and criticize them and make demands on the behalf of the Korean people, even though that easily could have cost him his political career. Nation building is an incredibly complex and difficult process, whether it's simply talking about the founding of the state or whether you're talking about the founding of the state and its subsequent survival, right? You can't just found or create a new state. It's the important question is also how well can this new state weather the various challenges that it confronts. Thank them for sending their sons, their husbands, into their prayers. We shall never forget that from our valley and the mountains, the soul served American and Korean soldiers.